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인 한 딸의 아버지이자 사랑스러운 손녀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로 저희 딸 가현이가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딸 가현이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딸이었죠. 그런 가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와 아내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위가 될 민수라는 청년도 괜찮아 보였고 가현이를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가현이는 행복해했고 저희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현이가 집에 올 때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예전의 밝은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신혼부부니까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했습니다. 누구나 결혼 초기에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가현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가현이가 집에 왔는데 손목에 멍이 있는 걸 봤습니다. 가현아, 손목은 왜 이래?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부딪혀서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가현이의 눈빛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내 딸이 뭔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현이는 계속 괜찮다, 걱정 말아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무렵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가현이는 엄마가 되면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가현이 앞에서만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희들 앞에서도 가현이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때 저는 뭔가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가현이가 말렸습니다. 아빠, 저희 일이니까 저희가 해결할게요 라고 하면서요. 딸이 어른이 됐으니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수는 점점 더 통제적이 되어갔습니다. 가현이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어디 가는지 일일이 보고받으려 하고 심지어 저희 집에 오는 것까지 제한하려 했어요. 어느 날 밤 가현이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가현이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딸을 구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이 바로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현이와 서연이를 데리고 온 그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현이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 가현이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아빠. 가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왜 그래, 가현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흐느끼더니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서연이랑 같이 아빠 집에 가도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금 당장 와라. 아빠가 데리러 갈까? 했는데 가현이가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쯤 후에 가현이가 서연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볼이 부어 있고 입술 끝이 터져 있었거든요. 서연이도 계속 울고 있고. 가현아, 누가 이렇게 했어?
하고 물어봤지만 가현이는 대답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도 나와서 가현이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어요. 그때 가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민수가 저를 때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딸을 때릴 수 있단 말인가요? 당장 민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울고 있는 가현이와 서연이를 돌봐야 했어요. 가현이 말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민수가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치는 정도였다가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서연이가 울어서 잠을 못 잔다고 화를 내며 가현이를 때렸다는 거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가현이가 아빠한테 창피해서요. 그리고 서연이 때문에 참아보려고 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내 딸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아버지로서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가현이와 서연이는 예전 가현이 방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현이와 서연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가현이 어디 있어요? 집에 안 왔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너 때문에 우리 가현이가 얼마나 겁에 질리고 고생했는지 아냐? 하고 따졌더니 민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가현이 좀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현이는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야. 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할 때까지는 가현이와 같이 살 생각은 하던들 말아라. 민수는 계속 사과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손을 댄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현이는 며칠 동안 계속 울었어요. 아빠, 제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라고 자책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 너 잘못이 아니다. 누구도 맞을 이유는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계속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현이의 경제적 독립 문제, 서연이의 양육권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는 일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한 건 가현이가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나갔는데 담 너머로 민수가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장인어른, 가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목소리는 간절해 보였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 내 딸 얼굴에 멍들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줄 아나 싶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제 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현이는 지금 자네를 만날 생각 없어. 지금도 겁에 질려 있어.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라고 했더니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골목길에서 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엔 저 정말 바뀔게요. 다시는 가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혹시 정말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현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가현이가 고개를 저으며 아빠, 민수는 항상 그래요. 잘못하고 나서는 울면서 사과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반복되고 그래요. 전 이미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이 못 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가현이 말로는 민수가 화를 내고 때린 다음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꽃도 사오고 눈물도 흘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러면 가현이도 딸 서연이 때문에 용서해주곤 했다는 거예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주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집을 뛰쳐나온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가현이가 이번에는 서연이 앞에서 그랬어요. 서연이가 무서워서 계속 울고 서연이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어린 서연이가 그런 모습을 봤다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우리 딸과 우리 손녀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의 생각과는 달리 며칠 더 지나자 민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번에는 협박조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저한테 데려와야 해요 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우리 가현이 때린 증거도 다 있어. 오히려 우리가 신고할 일이지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라고 맞섰어요. 하지만 민수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가현이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몸에 난 상처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진단서에는 전치 10주의 경미한 골절상까지 있다고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증거는 확실히 남겨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또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다행히 아는 분이 법무사를 소개해 주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가정폭력 사건은 생각보다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서연이의 양육권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고 했어요. 아버님, 일단 가정폭력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가현 씨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해요. 당장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엄마로서 양육할 능력이 안 되면 양육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라고 법무사가 조언해 주었어요. 가현이는 결혼 전에 회사를 다녔지만 서연이를 낳고 나서는 그만뒀거든요. 이제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몇 년의 공백기가 있으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가현이가 워낙 똑똑한 아이라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서연이 문제도 걱정이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괜찮을지. 하지만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민수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연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가현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희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법원을 드나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내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긴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아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서류를 보니까 민수 쪽에서는 가현이가 서연이를 불법적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그 서류를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또한 같은 서류를 보고 있는 가현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났네요. 라고 하면서 또 자책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현아,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우리가 끝까지 싸워보자라고 말해줬어요. 법무사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법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거였어요. 가정폭력 신고를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신고부터 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가현이는 경찰서에 가서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현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득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가현이를 보고 있자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하지만 가현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술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혼자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에 민수가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면서 가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가현이 나쁜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가현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보기 민망하게 만든 후에 자기 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바람 같았어요. 가현이가 애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이 심해져서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랑 갈등이 있어서 스스로 자학하고 화풀이로 집을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가현이 괜찮냐고 물어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서연이었어요. 민수가 어린이집에까지 찾아가서 서연이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가 미리 어린이집에 사정을 얘기해뒀어서 민수를 보내긴 했지만 서연이가 많이 무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서연이를 데리러 가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서연이가 요즘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하고 자꾸 엄마를 찾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서연이를 안아주면서 할아버지가 서연이 지켜줄게. 우리 아가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거라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왜 우리 아빠는 엄마랑 같이 안 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가현이도 그런 서연이를 보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빠, 제가 서연이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요? 차라리 민수랑 다시 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폭력은 반복될 뿐이야. 서연이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돼.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변호사 비용, 생활비, 서연이 양육비까지. 저희 집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상의해서 저축해둔 돈을 써서라도 끝까지 해보기로 했어요. 가현이도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았지만 예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다 보니 처음에는 계속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첫 번째 법정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민수와 법정에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가현이와 서연이를 위해서 꿋꿋하게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재판에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사실만 차근차근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하지만 내 딸을 때린 놈을 법정에서 마주본다는 생각에 과연 냉정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재판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면서 정말 떨렸어요. 70년을 살면서 법정에 설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가현이도 많이 긴장한 것 같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민수를 법정에서 다시 보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선생님이 당부했던 대로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어요. 민수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되고 민수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걸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현 씨가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고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간 것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버지인 민수 씨에게서 아이를 떼어놓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우리 편 법무사 선생님이 준비를 정말 잘해 주셨어요. 가현이가 받은 상처 사진들, 병원 진단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어린이집 선생님의 증언이었어요. 서연이가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아주 큰 증거가 되었어요. 가현이가 증언대에 서서 그동안의 일들을 말할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는지,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연이를 돌보느라 자신을 소홀히 한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가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법정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민수도 증언대에 섰는데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 단지 큰 소리를 낸 적은 있지만 폭력은 아니었다면서요. 하지만 판사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민수를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차례 재판을 거친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은 가정폭력의 증거가 충분하며 아동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해 주셨어요. 그 결과 가현이가 서연이의 주 양육자가 되고 민수는 월 2회 면접 교섭권만 갖게 되었어요. 그 순간 가현이가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었거든요. 행복의 시작은 법원의 결과가 나온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었어요. 가현이가 취업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됐고, 서연이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어보던 서연이가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날의 악몽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늦게 다시 시작한 경제활동이지만 가현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서연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민수와의 면접 교섭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서연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가현이가 아빠, 그때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가현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너가 용기를 냈고 결국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정폭력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법정에 서보고 가정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내 딸과 손녀를 지켰으니까요. 지금 저희 집은 예전보다 더 따뜻합니다. 가현이와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